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대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제풀이하고 이론을 지금 정리를 마쳤는데 그 국가별로 나오는 걸 했었었고 이제 고대 국가들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비슷하게 나오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이 고대의 그 파트 부분을 문화사하고 사회사가 나오는 그 부분을 요번에 한 번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묶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나 따로 이제 꾸려져 있는데 고대 경제, 사회, 문화 파트를 이 국가별로도 비교를 하고 한 번에 쭉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경제 부분부터 해서 여기가 이제 경제 부분, 사회 부분, 문화 부분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론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기출 문제 풀이는 한 8문제 정도로 정리를 할 거고요. 우선 경제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고대 경제 파트, 통일신라의 경제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토지 제도 부분이 나오는데 뭐 고구려 백제 신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기 역사 부분 정리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다고 여기는 파트죠. 아무래도 토지 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우리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단순하게 제도의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이유가 있고 이걸 바꿈으로 해서 누군가는 힘이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가요. 그 관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일신라 가장 처음에 통일신라에서 이 토지 제도를 만졌던 사람은 신문왕이에요. 신문왕의 아버지인 문무왕이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왕이 본격적인 통일된 국가를 끌어나가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토지라고 하는 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한계점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토지 제도를 만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신문왕이 토지 제도를 만졌던 이유는 이제 하나로 통일된 국가에서 왕권이 조금 공고하게 서야 되는데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특징적인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귀족 중심의 신분 제도가 좀 정착을 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귀족과 왕은 또 조금 다른 존재로 여겨지거든요. 신하들이어야 되는데 이 신분제도하고 맞물려가지고 토지제도가 대단한 어떤 배경으로 작용을 또 하게 됐던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경제권을 제한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토지제도를 만지는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을 합니다. 이전 시대 문제풀이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였는데 뭘 하는 거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한 대가로 국가가 뭔가를 줘야겠죠? 그걸 주는 거 중에서 원래는 여기 땅의 어떤 일부 권한을 여기에서 요만큼 A라는 지역에서 내가 설정을 해주면 여기 A라는 지역에서 너네들이 세금을 걷어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지역에서 세금만 걷는 거지 이 땅의 소유권이 완전히 귀족들 거가 되는 게 아닌데 이전에 관료전을 지급하기 전에는 여기에서 노급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해가지고 노동력까지 전부 다 가져가는 그런 행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귀족들의 경제 기반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관료전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왕권을 강화하는데 너네는 일한 대가로 A라는 땅에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수조권이죠, 수조권. 수조권을 주는 걸로 관료전이라는 거를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노동력을 징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권한까지는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얻어가는 게 적어지겠죠. 귀족들의 힘이 약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문왕은 노급은 폐지했어요. 이 노급이라는 거를 폐지를 하고 완전히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노급이 있으면 노급이 부활한다고 하면은 왕권이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급이 폐지됐다고 하면 왕권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성덕왕은 뭘 하냐면 정전이라고 하는 땅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거기에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를 할 텐데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귀족이 너무나 많은 대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농사는 짓지도 않고 남한테 농사를 짓게 해서 이득만 취하는 집단이죠. 귀족들은. 그런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국고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귀족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기반이 되게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치시키기 위해서 성덕왕이 생각했던 게 정전인데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을 해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한다. 국가가 나누어 주고 백성들이 그걸 경작을 하면서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고 어디에 얼만큼 정전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관리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전지급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근데 이 진골 귀족들이 자기네들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을 계속 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막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수를 써가지고 결국에는 경덕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경덕왕은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이 뭔가 어떤 권한을 빼앗기게 되는지의 그 관계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토지 제도가 변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민정문서라고 있는데 이거는 신라의 촐랑문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 게 아니고 그 일본의 동대사, 도다이사에 있는 정창원에서 발견이 되는 건데 실제로 뭐 이렇게 어떤 문서가 예쁘게 보관돼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떤 책을 이렇게 싸는 포장지 같은 역할로 이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포장지인 줄 알고 그걸 벗겨내가지고 봤더니 뭐가 써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옛날에 신라 시대 때 그 민정문서 그 촌락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가 거기서 발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했었다라는 거를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걸 작성한 목적은 어디에 누가 얼만큼 살고 땅이 어느 정도 있고 하다못해 그 집에 과실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지까지 전체가 다 기록이 돼 있는 이런 걸 왜 기록했겠어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어디에 누가 얼만큼 사는지를 알아야 조세도 징수하고 남성이 또 몇 명인지 이거 알아야 노동력을 징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거를 작성을 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했냐면 그 지역에 원래 사는 그 마을에 사는 촌주가 있어요. 그 촌주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반장처럼 돌아다니면서 매년 변동사항을 조사를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했던 거예요. 누군가 새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고 죽는 사람도 있겠고 땅의 변천도 있겠고 뭐 과실수가 늘어났다든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집집마다의 재산 변동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록한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그 가가호호의 등급과 변동의 어떤 모습, 성별, 연령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논밭의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민정문서라는 되게 독특한 유물이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대외적인 교류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당항성이라고 지금의 우리 서울의 한강 유역이에요. 여기하고 울산항 쪽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외국인들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중에서 울산이 좀 특이했던 거는 여기는 완전히 국제무역항이어가지고 그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다 갔다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나라 쪽에는 가보면 신라방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라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신라방이라는 지역이 있었겠어요. 일종의 지금 보면은 코리아타운 같은 거죠. 그런 게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날개 설명에도 무엇인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당나라에 여기 지역에 당나라 동해안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신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신라 타운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외 교류를 했던 게 좀 보이고요. 특별한 인물이 또 하나 나오죠. 장보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라의 역사를 우리가 잘 몰라도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봤었던 사람이 저 장보고죠. 왜냐하면 애들 유인전이나 전래동화 동화책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소재인데 보통 이제 바다의 왕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장보고의 얘기. 이 사람은 저기 완도에 청해진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요. 해적을 소탕하고 그래서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적을 소탕하려면 소탕을 누가 하겠어요? 이 사람이 군사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 정비된 정예병을 뭐 10,000명에 육박하는 정예병을 갖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순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써주기는 했지만 사실 다른 귀족이나 이런 지배층이 보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굉장한 어떤 무력을 가진 집단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 꾸려 나가고 있었고 굉장히 돈이 주로 오가는 이 무역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장보고는 어느 순간에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신분 상승을 꿈꾸었던 것 같고요. 자기 대의에서 신분 상승을 자기가 할 수는 없으니 자기가 지금 이렇게 꾸린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 딸을 이제 왕비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잘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도를 통해서 장보고는 완전히 이제 반대파들에게 위험 인물로 여겨졌던 것 같고 결국에 장보고는 암살을 당하면서 피살이 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보고라고 하는 독특한 인물이 나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마 신라에서 살았더라면 처음에는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성씨가 뭔지, 원래 이름이 뭔지, 부모가 누군지 전혀 정보가 자세히 남아있는 게 없고 다만 나중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당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넘어왔을 때 장보고란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그냥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김씨처럼 장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장씨로 본인의 성씨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성공할 거였으면 그냥 당나라에 있는 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자기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이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타고난 어떤 신분? 이거를 극복하고 자기의 모국에서 이제는 뭔가 출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귀국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되게 독특한 부분들 위에 조금 나와 있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 그러면 통일신라가 있었을 때 위에 경계를 대고 있었던 발해는 어땠느냐 발해를 좀 살펴보면은 발해는 일단 머릿속에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 한반도가 있고 한반도의 위쪽이 있잖아요. 만주하고 러시아 연결되는 그쪽은 우리가 지리에 대해 자세히는 몰라도 평야가 많다거나 따뜻하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죠. 굉장히 척박한 산지나 뭐 굉장히 넓은 평원, 고원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애초에 벼농사 같은 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자연의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발해의 경제를 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주로 밭농사를 짓고 고원이나 산자락에 위치해 있으니까 목축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 부 중에서 발해의 그 지역 중에서 솔빈부라는 지역에서 말이 굉장히 특산물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솔빈부의 말, 이거는 발해를 얘기하는 특징 중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굉장히 글로벌한 모습을 좀 보여요. 발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거의 동서남북으로 뻗어 나가면서 대외 교류를 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길의 흔적이 있어요. 당나라랑 교류했던 영주도가 있고 일본이랑 교류했던 일본도가 있고 심지어 거란하고도 교류를 하고요. 신라하고도 교류를 하는 신라도가 있어서 다방면으로 교역로를 설치를 하고 활발하게 교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발해가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하면서 해동성국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경제 부분 살짝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이제 사회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 삼국시대의 사회를 먼저 볼게요. 이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위에 언급이 됐었는데 사회 부분은 이 삼국 그 이전의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정리된 부분이 좀 있어요. 일단은 전부 신분제 사회를 추구를 하고 있었고 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고구려를 먼저 보면 지배층은 왕족의 성씨는 고씨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몽의 성씨를 보면은 고주몽이라고 되어 있죠. 고주몽. 고시인 왕족을 중심으로 오후 출신의 귀족들이 옆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제가회의라고 하는 귀족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귀족사회라고 봐도 되겠네요. 신분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의 여러 성에 지방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살, 철역은지라는 굉장히 특이한 명칭의 고구려의 이 지방관 명칭이 있어요. 이것도 선지에는 종종 나오죠.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구려는 고국천왕 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한 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진대법, 봄에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 추수하면은 갚아라라고 했던 구휼 제도입니다. 이때 이제 을파소라고 하는 명제상이 좀 있어가지고 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요거를 고안을 해냈죠. 사실은 고구려가 진대법을 실시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국가들이 실시했었던 그런 구휼법들이 대부분 진대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보통은 봄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작년에 추수를 해가지고 쟁여놨던 거는 겨울에 다 먹었으니까. 그래서 봄에는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제 창고가 텅텅 빈 거죠. 그래서 봄을 이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그 봄을 이겨낼 수 있게 진대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럼 백제는 어땠냐면 여기도 왕족의 성씨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여씨가 있어요. 왕족은 부여씨고요. 그리고 주변에
8개 가문이 있어요. 8성의 8성의 귀족으로 귀족이 구성이 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귀족회의가 있어요. 정사암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는데 여기 되게 넓은 정사암이라고 불리는 큰 너럭바위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재상을 선출한다든지 하는 중요한 회의를 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족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신라. 신분제도로 치면은 신라가 가장 경직되고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고구려하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왕족이 있고 주변에 이 몇 개의 성으로 구성된 귀족 가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신라는 어땠냐면 골품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골품제. 이거는 출신에 따라서 골 그리고 품으로 신분을 엄격하게 나누고 있고요. 다른 두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라만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에요. 골. 이 골은 못 바꾸는 거예요. 골. 이거 못 바꾸는 겁니다.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어요. 성골. 뭐 우리가 흔히 뼈대 있는 가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하고 되게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사람들은 이제 품계로 구별이 되는 거죠. 품으로 육두품, 오두품 뭐 이런 식으로. 진골이 귀족이고 성골은 왕족입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신라는 상당 기간 동안 오로지 성골만이 성골 왕자님만이 남자만이 왕미를 등극을 했었죠. 그러다 성골 남자가 없어졌을 때에도 그래도 성골이라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이었기 때문에 여자여도 성골이라면 진골 남자보다도 높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만 유일하게 여왕이 등장을 하죠. 신라에 여왕이 등장했던 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성의 대우가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여자라서 된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성골이라서 된 거예요. 성골. 이게 너무 중요한 특징이었기 때문에 바로 진골 남성에게 토스가 되지 않았던 거죠. 요 신분제도가 대단히 특이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어떤 귀족회의보다도 엄격한 귀족회의가 있죠. 엄격하다기보다는 너무 귀족한테 치우쳐진 회의인데 화백회의가 있습니다.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입니다. 10명이 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뭔가 안건이 나와요. 그러면 찬반을 투표합니다. 근데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해요. 그럼 그건 통과가 안 돼요. 부결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 귀족들끼리 담합을 하기에 너무 쉽지 않겠어요? 뭔가 우리한테 피해가 되는 법안이 나온다.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전부 반대하고 싶지만 그럼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9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를 해요. 우리에게 뭔가 악영향을 주는 뭔가가 나왔을 때 1명씩만 반대표를 던져도 쉽게 부결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신라라고 하는 국가가 발전을 하는데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신라는 골품제 때문에 나중에 발목이 잡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대단히 특이한 신분제도가 나온다. 요걸 봐주시고 그럼 발해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발해도 고구려나 백제하고 좀 비슷해요. 사회 구조를 보니까 지배층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씨입니다. 대조영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대씨, 왕족인 대씨가 있고요. 고씨 등의 고구려 계통하고 같이 지배층을 이루고 있고 여기는 피지배층이 말갈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지배하는 사람들이 고구려 출신의 왕족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구조는 이렇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저기 날개 부분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골품제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꼭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골과 진골이라는 2개의 골이 있고 그 밑으로 6개의 품이 있다. 그래서 총 8개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이 골품에 따라서 관등의 승진 제한뿐만이 아니고 집이나 타고 다니는 뭐 수레의 크기나 이런 것까지 전부 제한이 좀 들어갔었어요. 아주 엄격한 신분제도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삼국에 있었던 지배의 어떤 모습, 삼국의 사회 모습은 기본적으로는 신분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제도가 있고 귀족이 있고 왕족이나 귀족이 있고 일반인들이 있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는 형태의 사회 모습이 있다.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생활의 차등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이제 문화 파트가 있는데 이 문화 파트가 내용이 정말 많아요. 지금 여기 이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고 또 기출 문제나 이런 걸 보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주 나오는
중요한 뼈대가 되는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요거를 통해서 1차 공부를 하고 기초를 통해서 살을 채워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 부분은 어떤 게 나오냐면 물론 비슷한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사상과 종교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불교죠. 불교를 모르고서는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야 뭐 불교가 이렇게 크게 국가의 종교로서 한국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불교 국가였던 시기가 거의 뭐 1000년이 넘으니까 자, 어떤 식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약간의 차등이 있어요. 그거를 좀 보면 삼국의 순서를 좀 보면요. 삼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떤 순서대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인정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고구려는 소수림 왕 때 이거를 해요. 소수림 왕 때 중국 전진의 승려인 순도를 통해서 이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침류왕 때, 침류왕 때 중국의 동진에서 온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서 이거를 또 수용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하고 백제가 먼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사실 신라는 고구려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100년 정도. 그 전까지는 신라의 고유의 신앙이 조금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보다 신라에 이 불교가 들어오는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나머지 두 국가는 그냥 왕이 들여와가지고 공인을 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사건을 하나 겪고 나서야 공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초기 불교 신자였던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차돈과 버풍왕이 둘이서 이제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어떤 사건 하나를 만들어낸 건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게 정말 역사적인 팩트인 건지 아니면 무슨 비유인 건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차돈이 순교하는 것을 계기로 이차돈이 죽는 장소에 있었던 그걸 목격했었던 모든 귀족들이 이제 반대를 못하고 불교라고 하는 거의 존재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는 거죠. 이차돈이 사형을 당하면서 자기 목을 베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목을 베면 정말 부처가 정말 존재한다면 부처의 뜻이 진짜고 진리가 있고 부처라고 하는 거가 뭐 여기 사람들을 다 사기라고 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면 나의 죽음에서 기적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웃으면서 죽을 때가 되니까 별소리를 다 아는구나 하면서 빨리 사형시키라고 하니까 사형을 시켰는데 정말 목을 댕공 잘랐더니 그 잘린 이차돈의 목에서 하얀색 피가 막 솟구쳐가지고 하늘로 막 뿜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피가 하얀 피가 올라가더니 우유같이 하얀 피가 하늘로 막 솟구치더니 그게 땅으로 떨어지면서 꽃잎이 돼가지고 막 떨어졌다. 그거를 그 처형 현장을 구경하러 왔었던 그 귀족 집단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기적을 본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순교를 계기로 아무도 이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게 됐던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기적이 연출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고도의 트릭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연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신라가 불교를 공인을 하게 되고요. 기적적으로 굉장한 연출을 통해서 들어와서인지 모르겠는데 삼국 중에 가장 강력한 불교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죠. 신라를 지칭하는 호칭 중에서 불국토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부처님의 땅이다. 이런 식의 호칭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불교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의 불교를 배울 때 신라가 또 삼국 통일도 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신라 불교를 발전시켰던 명승, 고승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승려들을 가지고 문제도 나오기도 하니까 간단히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죠. 원효 대사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원효의 사상은 사실 원효가 굉장히 되게 그 파괴승처럼 본인이 그러고 다니긴 하지만 실제 굉장히 학식이 높은 승려였어요. 이분이 정리한 이론도 어마어마한데 대표적인 것만 좀 꼽아보자면 일단 이 사람은 일심사상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모든 거는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다른 듯 하지만 왜냐면 불교도 종파가 막 여러 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같은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효는 모두가 우리가 계파대로 찢어져가지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불교와 더 낮은 불교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부처의 말씀은 하나고 말하는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일심사상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부처의 말씀, 부처의 깨달음이
너무 공부를 하는 어떤 이미지로 어렵게 들어가는 거를 대단히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불교가 귀족화되는 거를 좀 꺼려했고 불교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파한 게 아미타 신앙인데 이 아미타 신앙이 날개 설명이 달려있죠. 아마 여러분들 사찰, 종교가 불교가 아니어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이 뭐냐면 연불인데 주문이죠.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죽어서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연불만 주문을 외우면 그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되게 쉽잖아요.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하기 쉽죠. 나무 아미타불. 나중에 여기에 관세음 보살이 붙은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거 두 개를 외우면은 죽어서 극락에도 갈 수 있고 살아있을 때는 관세음 보살님이 나의 또 소원을 다 성취를 해주시고 한다는 이거를 엄청 공부하고 막 엄청 수련을 해가지고 득도를 해야만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연부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무슨 만병통치의 어떤 주문이라기보다는 불교의 뜻을 두는 데에는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좀 전파를 하고 쉽게 입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쓴 거겠죠. 그리고 노래도 활용을 합니다. 약간 보면 약간 요즘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케팅을 되게 잘했죠. 노래를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불교의 이치를 굉장히 간단하게 노랫말로 정리를 해가지고 무예가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흥얼흥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친근하게 불교가 느껴질 수 있게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원효대사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론이 없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이런 저술이 있다는 거죠. 신문화쟁론,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등등등의 책들을 지어서 이론을 완성하고 체계화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공을 세운 사람이다 라고도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암기할 필요는 없으나 여러 가지로 이론서를 정리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대사. 이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원효대사하고 친구죠. 사실 원래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둘이 같이 유학 가려고 했다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둘이 유학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서 동굴에서 둘이 같이 잤는데 원효대사가 새벽에 목이 말라가지고 딱 일어나 보니까 마침 깜깜한 동굴 어딘가에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머리맡에 바가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 동굴에 물이 고이는 데가 있나 보다. 동굴에 뭐 이렇게 습하니까 여기에 뭐 지하수 같은 게 떨어진 데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 바가지의 물을 먹고서 동굴 안쪽이니까 물도 시원하고 되게 달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먹고서 아이고 맛있다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먹은 그 물이 머리맡에 그 물이 바가지가 아니고 바가지는 바가지인데 해골 바가지인 거죠. 썩은 해골에 고여 있었던 물을 자기가 어제 맛있다고 먹은 거예요. 그 보자마자 바로 그냥 오액하고 토를 다 해버렸는데 그때 원효대사도 이분도 보통이 아닌 게 깨달음을 확 얻어버린 거죠. 내가 어저께 이게 해골인지 모르고 먹었을 때에는 너무 달고 시원한 물이고 배도 하나도 안 아팠는데 내가 눈으로 이게 해골 썩은 물인 거를 보고 나니까부터 막 토가 나올 것 같고 배도 막 아픈 것 같고 야 내가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눈으로 보고 알고 나니까 이렇게 되네. 달라진 건 뭐예요? 봤다 안 봤다 밖에 없잖아요. 물을 먹은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거의 변수는 나의 마음가짐이군. 이 사람은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내가 굳이 불교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미 모든 건 여기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기에 가서 봐야만 이거를 알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은 다시 안 가기로 한 거예요. 당나라까지 내가 갈 필요는 없겠다. 유학을 가지 않고 돌아와서 자기 이론을 점점 정립을 시키는 거고 의상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의상대사는 그대로 당나라 유학을 가서 화엄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거를 전파하는 일을 하게 돼요. 화엄사상이라는 거는 뭐냐?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궁극적으로는 원효의 일심이나 화쟁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싸우지 말고 우리가 다 그냥 서로 어우러져서 상호 의존적으로 사는 건데 두루두루 같이 가는 거다라는 게 화엄의 메시지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화엄 사상을 전파하면서 이 의상대사가 세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 영주의 부석사입니다. 부석사. 세운 것은 의상대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의상대사도 일반인들, 대중에 가까운 불교를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화엄 사상을 전파하면서. 그래서 뭘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다고 봤냐면 사람들이 부처를 찾을 때가 언제냐? 아프고 뭔가 재난을 당했을 때 절대자에게 뭐 의지를 하죠. 근데 이거를 엄청난 뭐 학식이 있는 사람만 이거를 이 부처를 찾을 수 있다. 이거는 의상대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강조한 거는 관음 보살 신앙이에요. 관음 신앙. 질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내가 죽어서 극락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도 고민인데 지금 당장 나한테 닥친 질병과 지금 당장 나한테 닥친 재난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게 더 고민인 거죠. 그래서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이걸 해결해주는 관음신앙을 강조를 해요. 가장 유명한 사찰이 이제 양양의 낙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람들 제일 많이 가는 사찰 중에 2개나 의상대사가 관여가 되어 있어요. 양양의 낙산사는 언제 가냐면 가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출 보러 가는 데죠. 그 첫 일출을 보고 마지막 지는 해를 보면서 1월 1일에 첫 해돋이를 보러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양양의 낙산사입니다. 왜냐하면 낙산사가 관음 신앙을 모시는 관음 도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세의 나의 고민과 나의 소원 이런 거를 들어주는 관음보살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가는 거예요. 거기서 소원을 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효대사의 나무 아미타불에다가 의상에 관세음 보살을 합치면 살아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안 아프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죽어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으로 갈 수가 있다. 사실 이 2분을 같이 봐야 불교의 대중화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의상대사는 화엄 사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책에는 화엄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지에 많이 나온 사람으로 해초라는 승려가 계신데 인도하고 중앙아시아를 여행을 갔다 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최초의 기행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으로 선지에 자주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교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부터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서 이 통일신라 시대하고 그리고 고려 시대까지 그리고 사실은 조선 시대까지도 불교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죠. 불교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고대사 파트가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도 영향을 받는 것 중에 도교가 있는데 도교라고 하면은 되게 낯설지만은 뭐 이렇게 신선이라든지 도사라든지 뭐 이런 거 장수하고 불로불사하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나오면은 도교적인 특징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국시대의 당나라로부터 이게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신선사상이랑 이게 합쳐지게 되면서 건강하고 안 늙고 오래 살고 싶죠. 불로장생 요런 경향성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연개소문도 당나라의 도사를 파견한 뭐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대요. 사실 이런 도교는 귀족들 사이에서 먼저 유행을 하죠. 내가 돈도 많아요. 신분도 좋고 나 돈도 많아서 그러면 나의 이런 행복한 일상이 영원히 안 끝나고 계속되기를 바라겠죠.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젊음을 가지고 오래 살기를 바라겠죠. 지금의 권력을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발전을 했던 게 사실은 도교적인 특징이고요. 이 문화유산에 나오는 도교의 특징은 이 고구려 무덤이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구려실에 가면 이 강서대묘의 모사 벽화실이 있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 안에다가 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을 그리고 영혼을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 사신도라는 거를 그리고 거기다가 이 시신이 있는 관을 안치했던 게 보이는 거죠. 사신도가 있고요. 그리고 백제의 굉장히 유명한 국보 유물이 있죠. 부여에 있는 금동대학로. 여기 이미지가 있죠. 부여의 능산리 절터에서 나온 이만한 향로예요. 굉장히 큰 향로고 불꽃, 약간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도 들어가 있고 도교를 상징하는 봉황이나 뭐 신선산이나 이런 거가 다 형상화가 되어 있어서 백제 사람이 믿었던 어떤 종교적인 모든 것이 이 금동대학로 안에 응축돼서 표현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교적인 문화유산으로 또 나오는 게 산수무늬 벽돌이 있고요.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사람, 높은 사람의 비문이 있어요. 여기 있고 이 무령왕릉의 지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 백제 거예요. 전부 다 백제 금동대학로, 백제 산수무늬 벽돌, 백제의 사택지적비, 그리고 백제의 무령왕릉 지석 등등등 삼국시대의 이 무덤이나 이런 데에서
도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유물들이 다수 발견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삼국시대에도 이때부터 유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왜냐면 불교라고 하는 거, 도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일상생활에 관련이 있는 사상이나 종교였고, 정치 시스템이나 국가를 돌리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는 불교나 도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학이 들어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유교, 유학. 왜냐면 이게 이제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셋을 정리를 하고 나라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학이라고 하는 걸 장려할 수밖에 없죠. 고구려는 어떻게 했냐면 왕들은 누구나 나한테 충성하는 신하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귀족들은 신하긴 신하지만 내가 뽑은 신하는 아니죠. 날 때부터 귀족들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선발을 하고 내 밑에서 나한테 충성하는, 왕한테 충성하는 게 어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나만의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해서 유학을 교육하면서 인재를 육성을 해요. 지방에도 경당이라는 데를 두고서 공부도 시키고 무예도 시키고요. 여기에 또 역사서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유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주로 역사서를 편찬을 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려에 태학이 있고 이문진의 신집이라는 역사책이 있었다더라. 왜냐면 이게 지금 다 실물이 안 남아있어요. 지금 세계 전부 다 남아있진 않고 이런 걸 썼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자, 백제를 보면은 백제는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등등 박사제도라는 걸 둬가지고 유학과 기술학에 통달한 인재를 교육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요때 고흥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근초고왕 때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했다는 기록이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라를 보면 신라 같은 경우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닌데 그 신라의 화랑들이 있죠. 어떤 화랑 2명이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3년 안에 유교 경전을 뭐 다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같이 성공하자 하면서 둘이 귀엽게 뭔가 약속을 하거든요. 그 약속의 내용을 요만한 비석에다가 멋이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지금 A랑 B가 만나가지고 약속한다. 3년 안에 경전 뭐뭐 다 떼고 우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같이 하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이런 내용을 비석에다가 써놨는데 임신년에 서기, 약속을 한 돌이다 라고 해서 임신서기석이라고 해요. 이 귀여운 두 화랑이 약속한 내용을 봤을 때 이때 유교 경전을 화랑들이 공부를 했구나, 이거 시험도 봤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라시대에도 진흥왕 때 거칠보를 시켜가지고 만든 국사라는 역사책이 있었다는 거가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삼국이 각자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역사책은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인데 이 두 권은 둘 다 고려 시대에 편찬된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에 고구려가 쓴 역사책, 백제가 쓴 역사책, 신라가 쓴 역사책은 아쉽게도 지금 남아있지는 않은 거죠. 그냥 이런 걸 썼다는 기록만 있다더라. 요거까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학교까지 만들어 가면서 유학자들, 유교 학자들을 양산을 했다는 건데 유명한 사람은 누가 있는가? 밑에 인물이 조금 나오죠. 통일신라의 유학자가 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설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총. 아까 우리가 위에서 원효대사를 봤는데 원효대사의 아들입니다. 원효대사하고 요석공주의 아들이죠. 설총. 한자의 음과 훈을 가지고 와서 이두라는 거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이두가 뭐냐? 한자의 음이랑 한자의 소리하고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팝송 같은 거 외울 때 발음 어렵잖아요. 그래서 밑에 한글로 영어 발음 썼던 뭐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말의 발음을 통해서 영어 발음을 한글로 써놓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도라는 건 뭐냐면 한자의 음과 훈을 가지고 와서 우리말과 비슷한 한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말 순서대로 써놓는 거예요. 정말 중국어 한문을 하는 사람이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암호문이 되겠죠.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나는 밥을 먹었다 하고 소리가 똑같은 거를 어떤 건 음을 갖고 오고 어떤 건 뜻을 갖고 와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읽히게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암호 코드 같은 겁니다. 이두라는 걸 만들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신문왕한테 화왕계라는 글을 바쳐서
왕을 살짝 돌려서 꾸짖죠. 도덕 정치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 이런 기록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대문이라는 사람, 진골 귀족 출신이고요. 화랑세기, 고승전 이런 책들을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최치원, 비운의 최치원이 나오네요. 이 사람은 육두품 출신이에요. 육두품 출신인데 당나라에 유학을 가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때 통일신라의 육두품들은 어차피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어도 진골귀족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보다 공부 훨씬 못하는 진골귀족이 그냥 진골귀족이라서 나보다 높은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출세를 하고 싶으면 이런 데 차등을 두지 않는 다른 데 가서 벼슬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주로 육두품들은 집안에 여유가 좀 있으면 애들을 아예 일찍부터 당나라로 그냥 유학을 막 보내요. 당나라는 이게 당나라가 글로벌 국가로서 수백 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한데 외국인들한테도 기회를 줬어요. 아예 외국인들끼리 보는 그런 시험을 만들어서 인재를 당나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죠. 당나라가 글로벌 국가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로지 당나라 사람만 가지고 정치하겠어 이런 식으로 닫혀 있었던 게 아니라 외국에 인재가 있으면 괜찮잖아? 똑똑한데? 그럼 우리나라 와서 일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약간의 오픈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국제적이죠. 근데 신라가 결국에 삼국 통일까지 했는데도 패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라 내부의 인재 풀조차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똑똑한 육두품이 이렇게 많은데 이 육두품은 아무리 똑똑해도 딱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진골이 하는 역할 이런 거에는 못 올라가게 아예 원천 봉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력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갖고 태어난 거가 나의 한계가 되어버리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치원은 그 육두품 출신이고요. 일찌감치 당나라로 넘어가가지고 빈공과에 합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승승장구합니다. 문장을 되게 잘 써가지고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최치원이라고 평소에 중국어만 쓰고 살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랑 좀 스타일은 많이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모국어의 어순, 우리나라의 말 어순과 중국어의 어순은 완전히 달라요. 중국인들이 생각보다 영어 금방 배워요. 어순이 똑같거든요. 중국어하고 이 영어하고는. 그런데 이 사람은 최치원은 이 우리나라 육부토품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말이 모국어면서 한문을 떼가지고 한문을 배워가지고 중국에 가서 외국어잖아요. 그럼 이 외국어를 가지고 글짓기를 해가지고 이게 모국어인 사람들을 이겨버리는 거죠. 자유자재로 이걸 쓰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참 걸리기도 하겠죠. 아주 어릴 때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당나라의 빈공과에 당당히 합격을 하고요. 격황소서하고 뭐 개원필경 등의 책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격황소서를 쓰고 나서는 그 당나라 황제까지 뭐 이렇게 칭찬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명성을 먼저 얻었어요. 아마 여기서 최치원은 또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나의 이 재능, 당나라에서도 인정받은 나의 이 재능을 이제 나의 쓰러져가는 모국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다. 그리고 나의 지금 나라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진성여왕이 이거를 채택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이 똑똑한 거를 보고 시무책 같은 걸 받아주기는 하는데 다 맞는 얘기밖에 안 써 있지만 이거대로 진행을 하면은 그때 당시 진골귀족들은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당연히 이게 실행이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최치원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굉장히 실망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인재를 놓친 거죠. 그때 당시에 신라가 놓친 인재가 최치원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많던 똑똑한 육두품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 똑똑한 육두품들은 이제 슬슬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일어나고 있었던 호족들하고 연합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었던 거죠. 그래서 요 독특한 이제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유학자 카테고리에서 잠깐 언급이 됐어요. 요거 같이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문화유산 파트 정리해 볼 건데 되게 많아요. 여기 써 있는 거 엄청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고구려백제 신라 나온 거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무덤 한번 보겠습니다. 고분. 고구려의 초기 무덤은 돌멩이를 무더기로 이렇게 놓는 돌무지 형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장군총이고 여기 옆에 장군총 이미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약간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린 무덤입니다. 돌. 왜냐하면 고구려가 위치한 지역을 생각했을 때 주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평평한 평지의 흙을 골라다가 무덤을 하는 것보다는 돌멩이를 쌓아 올리는 게 아무래도 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연 환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고구려도 후기로 가면은 수도를 산악지대에서 내륙으로 계속 옮기거든요. 여기도. 그러면서 후반부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굴식 돌방 무덤. 돌로 넓은 방을 만든 다음에 흙으로 덮어가지고 봉분이 볼록 올라오게 하는 형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때 돌로 방을 만들 때 고구려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모주림 천장 구조에 이걸 만들고 이 모서리가 줄어드는 이렇게 도로록 들어가는 형태 있죠. 이게 모주림 천장이고요. 그리고 그 방의 벽에는 벽화를 그리는 독특한 문화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백제. 백제도 초반부에는 돌무지 무덤이 있어요. 지금 잠실에 가면 송파구의 잠실에 가면은 요 무덤이 몇 개 남아 있어요. 석촌동 고분군이라는 게 있는데 고구려 돌무지 무덤이랑 되게 비슷해요. 왜 비슷할까? 왜냐면 백제를 만든 초창기 사람들은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온조가 개국을 했다고 들어본 적 있죠? 고구려 왕자 출신의 온조. 그리고 온조를 따라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무덤은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고구려하고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덤 양식은. 그리고 공주 지역에 살 때 그 중국이랑 교류한 흔적으로 나오는 독특한 무덤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바로 벽돌 무덤인데 대표적인 무덤이 그 유명한 무령 왕릉이에요. 중국의 남조하고 교류를 해서 그쪽 양식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시도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벽돌을 이글루처럼 쌓아 올려가지고 도서관 같은 느낌이 나는 무령왕의 그 무덤의 안쪽에 이미지 컷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후반부가 되면은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부여가면 이런 거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제 스타일이 조금 세련돼서 이거는 백제 거다, 백제 양식이다 라고 할 만한 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신라. 신라의 초창기 무덤 스타일도 굉장히 특이하죠. 신라의 초창기 무덤 스타일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덧널, 나무 덧널이 있어요. 나무방이 있습니다. 나무방이 있고 거기다가 돌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흙을 쌓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냥 작은 동산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이 굴식 돌방 무덤은 굴이 있고 돌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구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입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입구가 있고 방이 뭐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여기 입구를 찾으면 입구만 찾으면은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기 무덤 방에다가 뭔가 껴묵거리를 보석을 많이 막 이렇게 넣어놨다면은 당연히 입구 찾아가지고 들어가면 이거 홀라당 빼가지고 나갈 수 있겠죠. 무슨 뜻이냐? 굴식 돌방 무덤은 도굴에 굉장히 취약하죠. 입구만 찾으면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신라의 무덤이 이 부분이 좀 유니크한 거예요. 여기는 방을 만들기는 해요. 근데 뭐 백제 무덤이 요만하다면 신라 무덤은 이만한데 여기에 방은 있어요. 방은 있어요. 여기 막 껴묵거리도 막 있어. 하지만 입구가 없어요. 왜 입구가 없냐면 일정 부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위에서 내린 다음에 여기를 다 이제 돌이나 흙으로 덮어버리거든요. 밀봉을 해버리는 거죠. 위에를.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라 초반에 만들어진 이런 거대한 무덤들은 우리가 발굴을 했을 때 거의 그대로 그 당시의 유물들을 다 품고 있는 상태로 나온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경주에 가시면 대릉원이라고 있잖아요. 대릉원. 그 대릉원 안쪽에 뭐 천마총, 뭐 황남대총 이런 거 있고 인근에 뭐 호우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도굴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장품들이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물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신라도 마냥 이렇게 큰 무덤 만든 건 아니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여기도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무덤 만드는데 너무 많은 노동력이나 돈을 쓰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었겠죠. 그러나 초창기의 무덤 양식들을 보면 각자만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온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또 다른 문화유산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탑인데요. 탑.
이거 말고도 탑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거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시대의 탑의 장점은 먼저 백제. 백제의 석탑은 이렇게 딱 2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2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저기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데 원래는 구조가 나무로 만든 탑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거를 돌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금으로 만든 사리 장엄구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 이 탑이 들어가 있는 익산의 미륵사지 쪽에 익산 박물관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발견된 유물들 같은 것도 다 전시를 해주고 있어요. 한쪽이 무너져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무너진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해놓은 탑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부여 지역으로 좀 살짝 올라오면은 백제탑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 여기 하단부에 백제가 멸망했을 때 나당연합군 들어와가지고 망하는 거잖아요. 이때 당나라의 장수 소정방이 머시기라고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백제를 평정하노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옛날에는 이 탑을 평제탑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안 커 보이죠. 실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에 가면 옆에 사람이 쓰면은 요 정도 크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이렇게 2개 석탑이 지금 백제 거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 딱 2개입니다. 백제탑이라고 한다면 요거 2개만 외우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신라 거 보겠습니다. 신라. 경주에 분황사 모전 석탑이라고 있는데 모전이 뭐냐? 모전은 모방하다 할 때 그 모자예요. 전은 전돌의 전, 그러니까 벽돌입니다. 벽돌을 모방한 탑이다. 여기 보면은 돌이 이렇게 막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뭐지? 벽돌로 쌓은 탑인가 봐 라고 생각하지만 벽돌은 흙을 구워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벽돌이 아니고 돌을 벽돌 모양처럼 깎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전석탑이라고 해요. 특이한 탑이죠. 요거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신라 거긴 한데 통일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통일신라. 제일 유명한 탑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그 제일 유명한 탑이 하나 있고요. 그 경주에 가면은 바닷가 있는 쪽에 문무대왕릉 있는 데 있어요. 거기서 한 5분 정도 가면 옛날에 가문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던 자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탑이 이렇게 생긴 게 2개가 있거든요. 동쪽 서쪽에 2개로 크게 가문사지 탑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또 구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엄청 큽니다. 거의 요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있고 기본적으로 탑들이 되게 심플하고 정리가 좀 되어 있죠. 제일 유명한 게 지금 요 탑이잖아요. 경주의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 우리가 이 탑을 석가탑이라고 부릅니다. 석가탑이라고도 부르고 요거랑 나란히 있는 게 이 오른쪽에 이제 다보탑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석가탑이 유명해진 이유가 여기 안에를 해체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의 어떤 경전이 나와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게 여기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제가 됐었었는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현재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에요. 세계에서.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이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통일신라 것 중에서 통일신라 말기에 보면 뭐 또 이제 선종 같은 거 막 유행하잖아요. 뭐 승려들 이렇게 명상하고 참선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그 명승, 고승들을 중심으로 선종이 또 유행을 했었었는데 선종이 유행하면서 승탑이 많이 생겨요. 승려들의 어떤 뭐 무덤이죠, 일종의 승탑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화순의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철감선사라고 하는 고승의 승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려의 사리를 넣은 승탑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이건 아마도 선종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지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걸로 발해탑이 하나 껴 있어요. 영광탑이라는 건데 이거는 위치는 중국에 있고요. 이거는 당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든 탑이고 얘는 진짜 벽돌탑이에요. 이거는 벽돌을 모방한 탑이고 이거는 진짜 벽돌로 만든 탑입니다. 그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외울 수는 없으니까 뭐 어떻게 생겼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이랑 같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불상이 있는데 이 불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진짜 자주 나오는 것들만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 거.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인데
원래 이게 순서로 왜 이렇게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뭐 이렇게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연가 7년이라는 글자가 뒤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실제로는 요만해요. 여러분 손바닥 정도만한 크기고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뒤에 이 접시처럼 붙어있는 여기가 광배라는 건데 이거를 뒤로 돌려보면 여기에 47개의 글자가 빼곡하게 써 있어서 고구려에 그 평양의 동사라는 사찰에서 그 고구려 승려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긴 불상을 뭐 몇 개를 만들어서 뭐 뿌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불상에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가 적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희귀한 희소한 케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남쪽에는 고구려 유적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없단 말이죠. 고구려 유물 자체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연히 발견된 고구려 유물이기 때문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요 불상입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로 백제 거가 지금 나오는데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유명한 부처님이죠. 서산에 용현리에 있는 불상이고요. 이거는 마예불이라고 합니다. 열의 삼존상인데 지금 하나, 둘, 세 명이 있어가지고 삼존이라고 하고 있고요. 마예가 뭐냐면 절벽에다가 쪼아가지고 새겨진 불상을 마예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따로 독립되어 있는 불상이 아니고 벽에 부조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라 거 경주의 배동에 이것도 하나, 둘, 세 명이 있어가지고 삼존상인데 여기도 서 계시니까 입상이라고 지금 붙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은 되게 통통하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푸근한 자태 그리고 신라가 여러 가지로 조각에 좀 일가견이 있었다라는 정수를 보여주는 복장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화려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보기에 많이 나와요. 사실 이 경주의 배동 요거는 정답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헷갈리라고 섞어놓는 불상에 많이 나오는 이 선지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유명한 불상 또 하나 나오는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의 2층에 사유의 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거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이 반가사유상 한 점이 더 있어요. 2개의 반가사유상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국가 설명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발견은 우리가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일본인 발견자들이 있는데 뭐 도굴에 가깝게 발견을 했겠죠. 그래서 어찌어찌 떠돌다가 다행스럽게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안착한 케이스인데 어느 나라에서 제작이 돼가지고 어느 사찰에 봉안이 됐었는지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와 양식 같은 걸로 추정해 볼 때 삼국시대 불상이다. 근데 백제 건지 신라 건지 우리는 몰라요. 아직은. 그래서 그냥 삼국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 반가사유상입니다. 반만 가부좌를 틀고 있는 자세로 생각에 빠진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이죠. 시그니처 유물이라서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신라의 불상을 하나만 꼽는다.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바로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석굴암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지구에서 인공 석굴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이 지정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고 통일을 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던 신라의 그 균형에 잡힌 모습을 불상이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불상입니다. 그리고 항상 선지에 또 나오는 게 이것도 되게 작아요. 이거는 손바닥만한 크기도 아니에요. 더 작아요. 더 작은 유물인데 이불병좌상이라고 있어요. 부처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다고 해서 이불병좌상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 광배 있죠? 이 광배라든지 여기 들어간 문양 같은 게 고구려 거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니까. 그래서 강조가 많이 되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해 거라고 하는 발해의 유일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불상으로서 예시로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발해 거네, 이거는 어디 거네 이런 식으로 인지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사진이 매번 똑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리된 페이지에서 눈에 익힐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출문제 풀 때도 계속 나올 거예요. 선지로도 섞여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거 뭔지 메모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지금 확인 퀴즈 나와 있는 거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칭이 일치하면 0표, 틀리면 X표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아니죠. 이거 석가탑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한쪽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었죠. 아니고 이건 영광탑 맞네요. 발해의 영광탑이고요. 지린성에 있는. 그리고 방금 봤었던 발해의 이불병좌상이 맞네요. 자, 2번 맞는 내용 중 옳은 것에 0표를 하세요라고 나오네요. 성덕왕은 무엇을 지급해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는가? 정전을 지급했죠. 관료전을 지급한 거는 신문왕이었어요. 신문왕. 자, 원효. 원효는 무슨 책을 저술하였다. 금강산맥 경론을 저술을 한 건데 화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면 의상대사가 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장군총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고분 양식이고요. 광배 뒷면에 연대를 알 수 있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은 금동 열의 입상이죠. 연가 7년명 금동 열의 입상 고구려 거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어차피 한 번에 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 할 때 오답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정리를 해가면서 풀어주시면 아마 금방 머릿속에 익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사회, 경제, 이 문화사 파트 이론 정리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풀어보겠습니다.